사랑에 눈이 멀면 세상이 안 보인다고 하죠. 저는 그게 저한테 해당되는 줄은 몰랐어요. 회사 안에서 같은 팀, 같은 목표, 같은 퇴근 시간. 그가 날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하다고 믿었고 같이 일하며 쌓아올린 감정이 진심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와 약혼을 하고도 대표 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걸 알게 된 건 파혼 통보를 받고도 한참 뒤였습니다. 그 남자가 왜 저를 버렸는지, 왜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지. 그리고 그 남자의 장인이 우리 회사 대표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두고 보자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퇴근 시간 30분 전.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 서로 눈빛만 주고받고 있었다. 다이나, 오늘도 너 먼저 나가. 나는 회의 마무리하고 갈게. 그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어차피 그는 늘 그랬다. 팀원들 눈치 보느라 나를 회사 밖에서만 만났고 점심도 따로 먹었고 기념일도 늘 토요일에 맞췄다. 나는 그게 회사에서의 조심성이라 생각했다. 사내 연애를 티내지 않기 위해서라 믿었다. 그날 밤 우리 둘만 아는 단골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는 내게 작게 반지를 내밀었다. 우리 결혼할까? 그날 이후 나는 그가 말한 식장 날짜, 드레스샵, 예물, 예단까지 혼자 준비했고 그는 아버지 때문에 바쁘다. 회사 내부 일로 정신이 없다고만 반복했다. 결혼식 한 달 전 그가 보낸 카톡. 다이나, 미안해. 우리 결혼 못하겠어. 너무 미안하고 나중에 꼭 설명할게. 이게 전부였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회사는 한개월 휴직 처리된 상태였다. 나는 버려졌다. 파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면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돼요. 누군가 내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것처럼 머릿속이 퍽 하고 비워지거든요. 나는 그날 그가 왜 그렇게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고만 했는지 밤새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같은 팀 대리가 조심스럽게 제게 사진 하나를 내밀었죠. 다인 선배, 이거 저도 믿기 싫었는데 SNS에 떴어요. 스마트폰 화면 속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어깨에 살짝 기대는 여성과 함께 웨딩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배경은 강남 모처 스튜디오였고 댓글엔 이런 문구가 있었죠. 우리 대표님 사위 되신대요. 대표님 따님이랑 선남선녀 결혼하신대요. 축하해요. 그의 장인이 우리 회사 대표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랑 결혼하겠다던 그 남자가 이 회사 대표의 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나랑 사귀고 약혼하고 결혼 준비까지 시켜놓고는 대표 눈에 들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거겠죠. 저는 바로 퇴사를 결심했어요. 더는 그 얼굴, 그 이름조차 회사 시스템 안에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절 부르더군요. 정다인 씨, 우리 딸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순간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말 뒤에 덧붙여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한 번 더 꿰뚫었습니다. 혹시 다른 팀으로 옮겨줄 수 있겠나? 회사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회사에서 저는 사랑도 업무도 평가도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됐다는 걸. 그 남자와 대표 딸의 결혼식은 한 달 뒤 예정되어 있었고 사내 게시판엔 이미 임원진 사위 입사 축하 공지가 올라와 있더군요. 가슴이 미어지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웃기잖아요. 불과 2달 전까지 우리 결혼하자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 회사의 가족이 돼버렸다는 게. 그래서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그 남자의 발밑을 내 손으로 꺾어놓겠다고요. 그 사람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대표 딸과의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난 시점이었다. 사내 게시판엔 기획전략실 부장 승진이라는 타이틀이 떡하니 걸렸고 그 아래 그의 이름이 있었다. 이제 그는 나보다 2직급 위의 상사였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다이나, 그 사람 진짜 그런 줄 몰랐던 거야? 나는 대답 대신 헛웃음만 지었다. 몰랐다. 정말로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가 나와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시간을 때우고 있었던 거라는 걸.
대표의 딸을 선택할 때까지 나라는 사람은 그저 임시였다는 걸. 그날 복귀 첫 회의에서 그는 내 발표를 중간에 끊었다. 이건 다인 씨 스타일이 너무 강하네. 브랜드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죠.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누구보다 내 능력을 잘 알면서 이젠 나를 깎아내려야만 자기 입지가 더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 그게 그였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부장님, 그 데이터는 지난 3년간 제가 직접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됐으면 이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죠. 그때 알았다. 그는 나를 완전히 지워내고 싶어 한다는 걸. 회사에서도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그래야 자신이 온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그날 저녁 우연처럼 시작된 일이 모든 걸 바꾸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기획실 복도 구석. 내가 예전에 담당했던 협력사 계약 파일이 문서 파쇄함 옆에 통째로 버려져 있었다. 그 안엔 대표의 서명이 있었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외주 단가 조정 내역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거면 된다. 그들만의 왕국을 흔들 단서. 나는 서류를 전부 스캔했고 USB에 따로 저장했다. 그리고 바로 노무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대표 직인이 찍힌 외주 단가 계약서인데 이거 만약 공정위에 넘기면 어떻게 되냐? 진짜로? 야, 그거 사실이면 경영에서 손 떼야 할 수도 있어. 그날 밤 나는 맥주 한 캔을 닦고 혼자 벽을 보며 중얼거렸다. 좋아, 이젠 나도 게임판에 올라탄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었다. 회의 내용, 그의 말투, 대표가 수시로 외부인과 나누는 통화 시간. 심지어 회사 안 복사기 사용 기록까지 확인했다. 괜히 움직일 순 없었으니까.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가짜로 친절해 보이던 그의 얼굴,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온갖 회유와 기만이 지금에 와선 다 보였다. 이 계약은 말야, 기존 단가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와서 그래. 내가 내부적으로 조정했어. 회의실 안 그의 음성이 분명 녹음기에 담겼다. 팀장 직함 달고 입만 열면 효율 운운하던 사람이 알고 보면 장인의 회사 돈을 빼내 자신 입맛에 맞게 돌려쓰고 있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기로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일을 끝낼 때까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에 나갈 거였다. 내 자리를 지키는 건 복수였다. 그리고 복수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더 무서워진다. 그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건 일주일쯤 뒤였다. 다인 씨 요즘 이상하게 조용하네? 네, 그냥 일이 많아서요. 예전엔 그렇게 불같이 굴더니 많이 유해졌네? 다 부장님 덕분이죠. 나는 최대한 웃었다. 그 사람이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단 1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날 밤 내 책상 위엔 익명으로 된 메모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기획실 자료창고 2층 복사기 옆 서류 박스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 대표님이 비밀리에 처리하라던 거 아직 거기 있을지도. 심장이 뛰었다. 익명 메모? 누군가가 이 싸움에서 나를 돕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길로 2층 창고로 향했다. 어두운 형광등 아래 먼지가 가득한 박스를 열었고 그 안엔 계약서라 쓰인 서류 더미와 함께 한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엔 USB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낯익은 글씨체로 이걸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난 이 회사에 빚이 많아서.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차례야. 그 USB 안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외부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서, 거래 명세서, 심지어 내부 결제 라인까지 우회회 대표와 그 사위가 직접 결제한 흔적. 그것도 회사 공식 시스템이 아니라 사적으로 만들어진 비공식 계약 체계였다. 모든 파일엔 날짜와 이름, 그리고 대표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었고 몇몇 문서엔 사위 이름도 공문 수신인으로 올라 있었다. 웃음이 나왔다. 이건 회사 몰래 돈을 빼돌린 명백한 증거였다. 지금까지의 억울함, 모욕, 멸시.
이 하나의 USB가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직감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회사 총무팀 주임, 내가 몇 번 도와줬던 적 있는 조용하고 말수 적은 여직원. 항상 눈치를 보며 일했지만 누구보다 꼼꼼했고 한 번은 내게 이런 말을 했었다. 과장님, 혹시 나중에 진짜 회사 바꾸고 싶을 때 생기면 저 불러주세요. 저 진짜 할 말 많아요.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USB를 준 사람. 내가 싸움을 시작하게 만든 첫 손길. 나는 다음 날 점심시간을 빌려 총무팀을 찾았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혹시 나한테 USB 준 사람 주임씨 맞죠?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날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더 이상 참기 싫었거든요. 사람을 갈아 넣어서 회사 굴리면서 그 사위란 사람은 명품 협찬 받고 출장비 빼돌리고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내 결정에 확신을 더해줬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준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사직서 대신 사내 감사팀에 USB 사본과 함께 익명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 월요일 오전 9시. 평소 같으면 회의 준비로 분주해야 할 사무실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출근하자마자 회사 메일로 도착한 공지 하나. 감사팀 전사 긴급 조사 실시 전 임직원 대상 설문 참여 의무. 다들 웅성거리며 눈치를 봤다. 특히 그의 얼굴. 전 남자친구. 지금은 부장이 된 대표의 사위. 그의 얼굴엔 긴장과 불안이 묻어나 있었다. 무슨 일이래? 외주 계약 때문에 뭔가 터졌나 봐. 지난주 누가 USB 뿌렸다는 얘기도 있어. 나는 조용히 모니터만 응시했다. 속으로는 진심으로 되뇌었다. 그래, 시작됐구나. 오후엔 기획실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회의 시작 전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지 않았다. 말 그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의 중간 대표가 갑자기 나타났다. 기획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윤리 경영 강화 차원에서 관련 자료는 모두 감사팀에 제출해 주세요. 그 말에 나는 회의록 파일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남겨둔 대표 사인과 거래 내역이 일부 담긴 문서가 그 회의록의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는 걸 그가 눈치챌 수 있도록 천천히 클릭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땀을 닦던 손이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정 과장, 혹시 이 파일 어디서 난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장님이 예전에 공유하신 자료잖아요. 전 그냥 정리만 했을 뿐인데요. 그는 더는 아무 말도 못했다. 대표는 아무 표정 없이 말없이 자리를 떴고 남은 회의 시간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기 속에 그저 흘러갔다. 퇴근 후 복도에서 총무팀 주임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과장님, 감사팀에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이제 저도 말할 차례래요. 그녀의 말은 곧 회사가 크게 흔들릴 거라는 걸 뜻했다. 그리고 이 복수극은 단순히 사람 한 명이 아닌 사람을 짓밟는 구조 전체를 향한 반격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혼잣말했다. 회사는 시스템이야. 근데 그 시스템을 망친 건 당신들이야. 그 주 내내 사무실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갇혀 있었다. 회의는 줄었고 보고는 까다로워졌으며 대표와 그 사위는 예전처럼 웃는 얼굴로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조용히 눈치를 봤다. 정다인 과장, 요즘 분위기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 정 과장은 오히려 더 차분하더라. 그랬다. 나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이미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었으니까. 그건 바로 회계팀이 우연히 흘린 한 파일이었다. 전산 시스템 정리 중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별도 예산 지출 내역서. 그 안엔 대표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수상한 금액 수십 건, 그리고 그 계좌에서 전 남친의 계좌로 자물료 명목으로 이체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이 파일의 사본을 감사팀 내부 고발 이메일에 추가로 첨부했다. 다음 날 아침 대표이사실 앞엔 인사팀장, 감사팀장, 그리고 사회이사 한 명이 모였다. 사무실 안에서는 진짜 일이 터졌대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기획실 내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컴퓨터가 포렌식 조사 대상이 되던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감사팀장의 부름을 받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대표는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고 그날 오후 전 직원이 받은 사내 메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표이사 박준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후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메일을 조용히 닫고 책상 서랍에서 작년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 안엔 그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있었고 그 밑엔 내가 손글씨로 써둔 문장이 있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엔 정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나는 그 사진을 찢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파쇄기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 진짜 끝이야. 대표가 직무에서 내려오고 그의 사위, 내전 남자친구는 감사팀의 요청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회사 전체가 마치 긴 장마를 견디고 난 뒤처럼 조용했고 맑았고 어딘가 새로워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사팀은 나에게 기획전략실 팀장 승진을 제안했다. 정다인 과장.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장 큰 내부 개선 제안을 낸 당사자입니다. 이 회사 앞으로 바뀌어야 하니까 그 변화의 선봉에 서주세요. 나는 망설였다. 정말 내가 이 회사를 바꿀 수 있을까? 상처뿐이었던 이 공간에서 이제 진짜 누군가를 지키는 역할을 내가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 대답은 지난주 내게 다가왔던 신입사원의 한마디가 가르쳐줬다. 과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 진짜 달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말도 못 꺼낼 회의 자리인데 어제 발표 칭찬도 들었어요. 그 눈동자 속 희망이 내게는 무엇보다 큰 대답이었다. 네, 제가 해볼게요. 그렇게 나는 팀장이 되었다. 정장을 새로 맞추고 회의 때 단 한 줄도 빠짐없이 메모하고 팀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도 아니고 싸움만 하던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었다. 가끔 그의 이름이 사내에서 지워져 가는 걸 느끼면 묘하게 가슴이 시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길의 끝엔 나란히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USB를 건넸던 총무팀 주임은 감사팀으로 자리를 옮겼고 가끔 점심시간에 나를 찾아와 과장님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복사기 옆에서 눈치 보고 있었을걸요. 하고 웃었다. 나는 대답했다. 우리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회사 같이 만들어봐요.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 첫 전사 발표의 날, 나는 기획전략실 팀장 자격으로 회사 전 직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됐다. 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두렵지 않았다. 그동안 쌓아온 일들, 흘렸던 눈물들, 견뎌온 침묵들이 모두 내 발밑을 단단하게 다져준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출신 학교, 직급, 근속 연수, 그리고 누구의 사위냐는 배경까지도. 사람들이 조용히 나를 주목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당연했던 것들을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린 왜 실력보다 배경이 앞서야 했는지, 왜 노력한 사람이 늘 묵묵히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나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다. 이젠 사람이 먼저인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뒤에서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요. 저부터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작았지만 이내 사방에서 하나로 모였다. 그 박수는 내가 바꿔낸 이 작은 변화의 확실한 증거였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총무팀 주임, 이제는 감사팀 신입사원. 그녀가 말했다. 과장님, 아니 팀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이맘때쯤 제가 몰래 메모 한 장 드렸던 거요.
나는 웃었다. 잊을 수 있겠어요. 그 한 장이 우리 회사 운명을 바꿨는데.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지방에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다시 회사 안 다닌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 사람도 언젠간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돌아보겠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진심은 때론 늦게라도 도착하니까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야근을 하다 작년 다이어리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엔 어느새 내가 빼곡히 채워둔 메모들, 고마웠던 순간, 사람의 변화가 느껴졌던 말, 내가 지켜야 할 신입사원 이름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젠 나도 누군가의 첫 출근 날을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복수는 끝났지만 그 끝은 단지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다희는 이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자리 위에 변화를 쌓고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죠.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복수가 아니라 책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망가뜨린 구조를 향해 맞서고 바꾸고 결국 누군가의 첫 출근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정다인이 이 복수극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결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